워싱턴에서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설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한반도 안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 현지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국방 전문가들이 한국 방어에 치명적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오히려 충분히 대승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이런 상반된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미국 분석가가 서울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이 그의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충격적인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저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정책연구소에서 한반도 안보 분석을 전담하고 있는 제이크입니다. 아침 6시 반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평소와 같이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 마시며 밤사이 들어온 아시아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동향 보고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자료,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결과 분석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이른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포토맥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출근족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컴퓨터 화면 오른쪽 구석에 뜬 뉴스 속보 알림이 제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AP통신에서 방금 전송된 긴급 속보였어요. 미국, 주한미군 병력 대폭 감축 검토 중 최대 2만 명 철수 가능성.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책상 위 서류들 위로 튀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중 거의 대부분을 철수시킨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지난 15년간 밤낮으로 연구해온 한반도 안보 균형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위크,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여러 주요 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연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 의회 내부에서 국방비 절감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한미군 비용 분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았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익명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 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규모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다란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북위 38도선 근처에 빨간 핀으로 표시된 미군 기지들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오산 공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군산 공군기지, 대구 캠프워커. 이 모든 전략적 거점들이 텅 비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손가락으로 지도 위각 기지 위치를 따라가며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핵심 임무들, 대북 억제력 제공, 중국 견제, 일본과의 삼각 동맹 유지.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였어요.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증원 능력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 내 동료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고 오전 10시에 임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던 선배 연구원들조차 이번만큼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20명이 넘는 연구진이 모인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두들 각자 가지고 있던 자료와 정보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이번 사태의 파급력을 가늠해보고 있었죠. 아시아 담당 수석 연구원이 회의를 시작하며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만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그 전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작성해온 수많은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이 모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거든요. 미군의 확장 억제력, 즉 해구산 보장과 재래식 전력의 전진 배치가 북한의 남침 도발을 막아온 핵심 요소였는데 이것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직면하게 된 거였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의 비공식 브리핑 내용, 상원. 국방위원회 내부의 움직임,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들의 공개 발언들.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이번 감축 논의가 단순한 언론의 추측이나 관측 보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결정이 나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동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군 철수 논의가 나온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국 현지의 반응이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나름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녁 무렵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황혼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려면 책상에 앉아서 자료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직접 한국 현지에 가서 상황을 생생하게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관련 뉴스를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발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움직임, 여야 정치권의 반응까지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 발표였어요. 어떤 병력 감축도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으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보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었죠. 저는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한국 언론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한미 동맹 위기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고, 진보 성향 언론들은 한국 자주 국방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군 관계자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 합참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능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제가 알던 한국은 여전히 미군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였는데 현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도현 박사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김도현 박사는 한국군 출신으로 현재는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제이크,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김도현 박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한국이 미군 없이도 북한을 막아낼 수 있나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도현 박사의 답변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김도현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방위력 강화에 집중해왔어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미 독립적인 방위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구사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것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의체가 강화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도현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에서 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과연 어느 쪽이 현실에 더 가까운 판단일까요? 오후에는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영상을 찾아서 봤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여야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쏟아내는 질문들을 들어보니
한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군은 이미 주도적 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져가며 분석해봤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 추이, 최신 무기 체계 도입 현황, 방산 기술 발전 상황. 데이터로만 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정말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허세를 부리는 걸까요?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제가 찾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위기 상황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정말 이 나라가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으로 김도현 박사와 만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난 김도현 박사는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욱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직접 와보니까 어떤가요? 김도현 박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김도현 박사는 노트북을 꺼내어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은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이었습니다. 현무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최신형 순항 미사일까지 사거리와 정확도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방공 능력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구축되어 있었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찰과 감시 능력이었어요. 독자적인 군사정찰 위성 시스템과 최첨단 레이더망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이 모든 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내일 직접 보여드리죠.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김도현 박사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였죠. 그런데 기지에 도착해서 본 광경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만난 한국군 대령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훈련 장면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었고 미군 장교들은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군 현역 장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미군이 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물론 아쉽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군의 역량은 이미 세계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건 경험뿐인데 그것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변한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건가요? 오후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들의 수준이 상당했거든요. 일부는 미국 무기보다도 성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연구소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 기술 분야에서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고 싶어 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강해진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여지고 싶은 것만 본 건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사이로 흐르는 자동차들의 불빛.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정말 이 나라가 미군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나라일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군 장교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이런 자신감이 허세인지 아니면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실력을 평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국방대학교에서 만난 교수님들과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혼자서도 북한을 막을 수 있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존 전쟁 양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는 핵 위협인데 그것도 나름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인가요?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의체 강화, 독자적 억제 능력 개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수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한국이 정말 독자적인 핵 억제력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예전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며칠 더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군 관계자들, 정부 관료들, 민간 전문가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예비역 장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을 아직도 한국 전쟁 시절의 약한 나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 안의 경제대국이고 군사력도 그에 걸맞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그것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아내고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갔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지고 있던 확신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일방적인 정보만 접하고 있는 건가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실제 현장을 더 자세히 보기로 했습니다. 김도현 박사의 도움으로 경기도에 있는 한 방산업체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공장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성능이 미국이나 독일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인가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관계자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어요. 실제로 본 무기들의 성능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연사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자신감도 대단했어요. 미군 조종사들과 함께 훈련할 때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기도 하죠. 한 조종사의 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근접 항공 지원이나 정밀 타격 같은 실전 기술 면에서요. 우리는 항상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군의 실력을 점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김도연 박사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가요? 일주일 동안 본 소감이? 김도연 박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나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미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제 말을 하다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김도현 박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나라가 아니게 되었는데 미국은 여전히 예전 인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정말 미군이 철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아쉽긴 하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김도현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혼자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면 미국은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계속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변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가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활기찬 도시, 첨단 기술들. 모든 것이 강한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미군의 보호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말이죠. 워싱턴에 도착해서 연구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이 잘 써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써온 한국 관련 보고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연구소 내부 세미나에서 한국 출장 결과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료들 앞에 서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요? 선배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군의 보호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동료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그 다음부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북한을 혼자서 막을 수 있는지,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든 질문에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연구소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적 방위 능력 평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기존 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군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결론이었으니까요. 보고서가 국방부와 국무부에도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과연 그들도 제가 느낀 것과 같은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몇 주 후 국방부에서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아시아 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펜타곤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혼자서도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차관보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기존 방식의 전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핵 위협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답변에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한 고위 관료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이크, 당신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의 대한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 후 몇 개월 동안 워싱턴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한국을 예전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변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 방어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줄을 이뤘을 텐데 이제는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출장을 다녀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국제안보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한반도와 미국의 새로운 역할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깨달음.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한국을 미군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1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 독립적인 방위 능력, 자신감 넘치는 군인들. 모든 것이 강한 나라의 증거였다고 말했어요.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안보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현지에서 본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청중 중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말 한국이 혼자서도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그럼 미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함께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동반자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 그 충격적인 뉴스로 시작된 여행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서 있는 강한 나라예요. 미군이 있든 없든 한국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시작된 위기감이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그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다른 누군가의 보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중심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 말이에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